원래 애들은 잘 울잖아요. 의심이 가긴 했는데 오지랖 같기도 하고 아이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까봐. 선을 넘는 게 아닌가? 선을 넘어주세요. 최근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민정 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 개념부터 신고 보호 절차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요즘 아동학대 문제가 참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를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폭력을 가하는 신체적인 학대 이외에도 좀 아동학대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를 신체적 폭력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법적으로는 훨씬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법령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서 아동학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동학대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 학대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둘째는 정서적 학대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욕설이나 협박을 한다든지 가정폭력에 아동 앞에서 가정폭력을 보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셋째로는 성적 학대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을 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임과 유기인데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만 아동학대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수동적으로 방치하는 것도 학대가 되는구나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은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5만 건을 넘어섰고요. 전년 대비 3.5%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에 실제 학대로 판단된 사례만도 2만 4천 건이 넘었거든요. 더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 그것도 아이를 가장 잘 보호해야 할 부모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실제로 전체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였고요. 발생 장소 역시 80% 가까이가 가정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 안타까운 사건들 있었죠.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그런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저희가 돌이켜 보더라도 대부분 가정 안에서 부모가 가해자로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아동학대가 결코 남의 집 이야기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가 직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 아동학대와 관련된 쟁점 그리고 어떻게 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가장 의지하는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동학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유형들이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숙제를 하지 않은 초등학생 A군, 그의 부모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건 혼나야 한다면서 회초리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는데요. 다음 날 A군의 몸에서 멍을 발견한 담임교사는 경찰에 A군 부모를 학대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군의 부모는 훈육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경우 사랑의 매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변호사님,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제 예전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말을 참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 오늘 회초리 좀 맞자라고 하시면 속옷바람에 막 도망 다니면서 동네를 뛰어다니면 주변 어르신들이 너 오늘도 혼나는 일이 생겼구나. 너 이제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가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사랑의 매라는 표현 아래 어느 정도 체벌이 허용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2021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완전히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현재는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허용되지가 않고요. 법원의 판단 기준을 한번 보면요.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훈육의 목적과 의도가 명확해야 하고요. 네. 둘째는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적합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넷째, 신체적, 정서적 손상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그 아이에게 어떤 신체적, 정서적인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학대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사례에서 이제 숙제를 하지 않았다고 A군의 부모가 회초리로 때려서 멍까지 든 사례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명백히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때리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최근 제가 접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사춘기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이 사례에서 그 사춘기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 행동도 보이고 방황을 하니까 부모가 이제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좀 감정적으로 폭언도 하고 욕설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집에서 나가라라고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그 가정 폭력의 상황도 또 자녀에게 노출이 됐는데요. 결국에 자녀의 신고로 그 아동학대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부모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훈육이었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결국 정서학대로 처벌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훈육이 정서적 학대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최근 이러한 정서적 학대가 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체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몸에 상처나 흔적이 남을 수 있지만 방금 전에 짚어주신 이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사실 증거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는 아동학대로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신체적 학대와 달리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나 멍이 남지는 않겠죠. 그래서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진술인데요. 정서적 학대는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처음 이야기하는 그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그리고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유도 질문을 하지 않고 전문가의 진술 분석을 통해서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가의 소견인데요. 병원 진단서나 심리 상담 기록 그리고 정신과 진료 내역 같은 자료들은 학대로 인해서 아이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동의 행동 변화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과도하게 두려워한다거나 자존감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아이가 부쩍 우울해하고 또 공격적인 행동까지 반복적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들도 정서적 학대의 결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녹음이나 영상 같은 직접적인 자료가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진술, 전문가의 판단 그리고 행동 변화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정서적 학대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요약해 주신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서적 학대를 입증한다라고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대응법을 잘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사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약 5개월 전부터 어린이집을 다닌 3살 B양. 요즘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울면서 버티는데요. 집에서도 혼잣말로 하지마를 되뇌고요. 밤마다 잠에서 울면서 깨곤 합니다. B양의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단순히 적응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인 건지 판단이 잘 안 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변호사님 실제로 보육기관에서 이런 네. 아동학대 관련 소식이 전해져 오곤 하잖아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런 이상행동은 있어 보이는데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사례의 비양처럼 아이가 너무 어리고 또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참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제 경험상 이런 경우에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네, 우선은 아이의 행동을 기록하고 관찰을 한번 해봅니다. 뭐 아이의 식사량이라든지 수면 패턴, 평소보다 아이가 짜증을 내는 빈도가 늘었다거나, 뭐 잠을 잘 못 잔다거나, 또 뭐 특정 단어나 행동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기록을 해놓는 것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보육기관과 소통을 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행동 변화가 계속된다, 좀 심각하다 여겨지신다면 아동 심리상담 전문가나 소아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은 단순히 육아의 방향을 잡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만약에 학대가 있었다면은 나중에 객관적인 증거로도 이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과 복지겠죠. 그래서 만약 아이의 이상행동이 너무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 보육기관에 그 등원하는 것을 잠시 쉬면서 아이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조치를 함께 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보육기관에 보내는 아이의 연령이 굉장히 어려서 본인 의사 표현을 잘 못할 경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학대 의심 정황을 잡기 위해서 가방에다가 녹음기를 켜서 넣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 쓰이기도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선 법을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수집한 그 녹음 파일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그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교사가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 파일이 있었거든요. 그 파일에 대해서 판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결국 그렇군요. 증거로도 쓰이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방금 전에는 너무 아이가 어려서 네. 이걸 좀 의심 정황을 잡기 위해서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럼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어서 한 6세나 7세 네. 정도 되면 본인이 의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아이의 진술밖에 없을 때 그럴 때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신고 가능하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 7세 정도 아동이 이제 되면요. 그런 아동의 진술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증거로 저희가 인정될 수가 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그 아동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또 경험치에 비추어서 비합리적이지 않고 또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라고 하면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아동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를 하시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이 이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추가 증거도 확보하게 될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심리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망설이시다가 아동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아동의 말을 믿고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아동학대라는 게 주변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또 걱정도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혹시 신고한 나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좀 그런 걱정이 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학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신고자의 몫이 아니라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에 아이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의심이 된다면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해서 그 신분의 그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네. 내가 신고했다가 괜히 문제되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자의 신변이 철저히 보장이 네. 되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네. 신고에 동참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고가 됐다. 그러면 그 이후 처리 절차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잘 분리 조치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법적으로 그런 절차를 잘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현장 조사입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담당, 그 전담 공무원이 바로 출동을 해서 일단 아이의 상황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학대가 맞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말씀하신 대로 즉시 응급 그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아이를 가해자로부터 떨어뜨려서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네.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법원의 임시 조치가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접근 금지시키거나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담을 명령하거나 이런 조치를 통해서 아이가 다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외에 치료 상담과 같은 보호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피해 아동은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와 사후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네. 필요한 경우에 심리 상담, 치료 지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입소 이런 절차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과정에서 그 피해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학대 행위자가 만약에 이런 보호 처분을 잘 지키지 않은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호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이 되는데요. 법에서는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같은 임시 조치나 보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라고 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만큼 재학대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 사례에서도 접근 금지를 위반한 그런 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그 사건에서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아이에게 또다시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해서 실형을 선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실형까지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보호 처분을 위반을 한다라고 하면 검사가 바로 법원에 더 강력한 조치, 예를 들면 보호 처분을 더 강하게 변경한다든지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이런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호 처분이 굉장히 엄중한 조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이 주변에 나타난다거나 부적절한 연락을 취해온다. 이런 정황들이 발견된다면 이 역시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11월 네.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아동학대 문제라는 게 특정 가정이나 또 어떤 기관에 그냥 전부 다 맡겨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함께 책임져야 되는 사회적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동학대 예방은 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2021년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네.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좀 사랑의 매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동은 독립적인 존엄한 인격체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 사회가 명확히 인식해야 하겠고요. 네. 다음은 긍정 양육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체벌 없이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에 대한
좀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음.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접근성을 높여서 누구나 쉽게 양육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사춘기 자녀들 정말 방황하고 많이 부모님들도 힘듭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건데요. 이때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도를 넘은 훈육을 하게 되면 정서적 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들이 사춘기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좀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않고 112에 신고하는 것. 네, 거듭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신고를 망설이는 그 짧은 순간이 어찌 보면 아이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신고, 후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교사, 의사, 보육교사 이런 분들,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시는 분들은 신고 의무자로 이제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학대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감시 체계 이런 것들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네. 예, 결국에 이제 아동학대를 막는 일은 법과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용기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누군가 하겠지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이런 좀 적극성, 책임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의 안전망이 될 때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변호사님이랑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아유, 매가 약이야. 좀 맞아야 돼. 그렇게 커야 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셨고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기성세대한테는 그렇게 잘 정립이 돼 있지 않았는데 우리가 또 세대가 변하고 사회가 달라진 만큼 아, 이게 학대가 될 수 있구나.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우리가 주의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의식적인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동학대는 한 번의 신고로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곁에서 지켜주는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데요. 아이들의 안전한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살피고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